1월 15일 전북 남원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월 2일부터 27일까지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52억 원에 소요되는 이번 지원으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된 남원 시민 7만 6천여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남원시청은 설명했습니다.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전북의 2024년 재정 자립도는 23.51%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꼴찌입니다. 48%를 웃도는 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전북 자치도 내의 기초단체들 중에서도 8.68%를 기록한 남원의 재정 자립도는 더 심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 없인 시의 기본적인 행정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사실상 자치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입니다.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래 지금까지 남원시장으로 민주당 계열 후보만이 당선되어 왔습니다. 현직 남원시장 최경식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학력 및 이력 허위 기재 논란, 논문 표절 의혹, 측근 챙기기와 남원시 공무원들의 아부 경쟁 등 여러 논란을 안고 있는 인물이지만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다면 무리 없이 재선에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지방 거점 산업들의 몰락, 수도권 쏠림과 인구 소멸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앙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제대로 된 분석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30년 역사 끝에 남은 것이 지방의 황폐화와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뿐이라면 지방자치제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편이 낫지 않은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무능한 행정을 투표로 바로잡지 못할 거라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민입니다. 자, 이제 지선 시즌이 이제 올해 6월인가? 지선이? 네네. 6월에 지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초부터 지자체들 이런저런 지원금 명목으로 돈 푼다 이런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번 주에도 남원시 말고도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어디더라? 늘 해오던 아마 김제시가 이번에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 고정으로 주는데 몇 군데 말고도 네. 뭐 이제 한두 군씩 눈치껏 또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건 이미 이제 그 자치단체장은 확실히 재정 중독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래 버리면은 그 상대 후보로 누가 나오든 간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네. 좀 국비로 지금 이걸 금권선거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지 솔직히. 그러니까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뭐 저기 취약계층한테만 지원한다 이러면 복지라는 그런 명목이라도 서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경기 어려우니까 돈 쓰게 다 드립니다 이렇게 뿌려버리는 건데 이게 무슨 선거철이나 특히 이래버리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지방 이제 인트로에 적었습니다만 95년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DJ께서 이제 뭐 단식 투쟁까지 벌이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해서 관철 지켜낸 건데 그때 이제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이제 그렇게까지 지자체에 DJ가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정치 생명까지 투사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열의를 쏟았던 게 표면적으로는 뭐 실제로는 뭐 이렇게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뭐 표면적으로는 이게 시민들이랑 접촉 면적이 훨씬 넓은 훨씬 가까운 근거리에서 그 선출직으로 이제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 이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말 그대로 이제 정치 효능감이 더 높아진다. 지자체를 하면은 아니면은 뭐 이곳에 있는 고의원, 시의원 혹은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들을 내 손으로 뽑게 되면 이 사람의 행정에 따라서 이제 자기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것이다. 그런 이제 예측으로 지방자치제를 추진을 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명분이었죠. 네. 그런데 별로 성숙하지가 못했어요. 지금 이제 95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31년째 그렇잖아요. 네네. 뭐 그 지금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제 후보들의 면면을 봐도 별로 이렇게 뭐 더 성숙하고 세련되어진 것 같지도 않고 행정이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중앙 정치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펙 쌓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조직 만들기, 그쵸. 지역 조직. 네.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명박, 이재명이 큰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쯤 되면은 네네. 대권 노려볼 만하다 이런 이제 어떤 선례를 남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없어 사실상 지방자치제 30년 했는데 뭔가 달라지거나 좋아진 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없고 이제 재정 자립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 이제 종종 이거 지자체 재정 자립도 이야기도 몇 번씩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인트로에 이제 인용한 24년도 행안부판 재정 자립도 이제 요 그래프를 제가 붙여놨는데 보면은 꼴찌 3개가 이제 전북, 전남, 경북 이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있네요. 네, 강원도는 이제 뭐 예전부터 늘 힘들었으니까 거기는 좀 이제 네네. 약간 격오지 개념. 뭐 이제 거기는 그 관광 말고는 사실상 뭐 제대로 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일구기 힘들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산이 너무 많죠. 산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 그 팔공산이네 설악산 관광이 한창 일때 붐일 때 그럴 때나 좀 많이 좀 재미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관광으로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닌가 강원도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제외하면 이제 뭐 전북, 전남, 경북인데 여기는 셋 다 산업단지대 있었어요 나름. 근데 다 말아먹었습니다 지금. 뭐 여수산단 같은 거 이제 총리님 여수 내려가시고 방송하신 적도 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선거 때마다 몰표 나오면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자체들은 그래도 그나마 한 10% 이상씩 높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해도 30% 넘어가는 자치단체들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네. 전북, 전남, 경북, 강원도 빼고 나면은 최소 30% 넘어가는데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자치단체장들이. 네네. 근데 경북, 전북, 전남 한 번도 안 넘어갔을 걸? 그렇죠. 완벽하게 네. 픽스됐을 걸.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이다. 뭐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결과만 놓고 봐도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이거 그냥 그 공천만 받으면 끝나는 동네니까 뭐 행정을 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그냥 대충 자기 자당이 여당이면은 여당질 하고 야당이면 그 적당히 눈치만 보고 뭐 이따가 그냥 뭐 민주적대다가 다음 공천에 잘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행정이 좋아진다거나 뭔가 좀 혁신적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의식 같은 게 생기겠냐고 지자체장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뽑아주는데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 전국 그 광역단체 재정 자립도 이 도표만 놓고 봐도 좀 지금 정치 지향이 읽히는 면이 있는 거죠. 네네. 서울이 제일 높거든요. 71%. 서울은 뭐 당연히 뭐 제일 이제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서울은 그나마 좀 다이내믹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독보적으로 높은 면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관련했다면 관련 있는 게 김민석이 이제 또 16일날 이번 주에 또 뭐 이상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이거 지금 뭐 정부 부처들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우르르 병풍 세워놓고 이제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인데 16일날 이제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에 행정 통합 인센티브로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치권도 주겠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좀 선거용이라고 봐야 될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올해 이제 또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관련 기사를 보면은 그 중앙정부에서 들어간 교부세라는 게 보통 한 20% 미만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랑 별도로 해가지고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항목을 두 개나 신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전 충남이랑 광주 전남이 각각 1년에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더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전 충남도 예산 합치면은 한 19조 5,200억 정도 되고 광주 전남도도 합치면 20조 3,800억 정도. 그러니까 둘이 뭐 크게 비슷하네 규모가 대략 한 20조
원 왔다 갔다 하는 규모라고 보면 되겠죠. 네. 여기다가 이제 뭐 한 1년에 5조 원씩 더 붓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 이 김인성 말 들으면 최소한 통합하고 4년간은 좀 펑펑 쓸 여지가 생기는 거고, 이 지자체의 어떤 예산 중에 지자체 예산은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거거든요. 보통 이제 지자체 예산 그러면은 이건 대부분 이렇게 용처가 딱 정해진 예산들입니다. 픽스된 예산들. 네네. 그게 대부분 복지 예산이란 말이죠. 실제로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은 보면 복지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유지 보수 같은 거. 네네. 그런 예산을 좀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관련해서 20조 원 규모의 지자체에 5조 원씩 더 준다고 해버리면은 굉장히 예산 캐파가 커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최소한 4년 동안 복지로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뿌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거 거의 이 통합 지자체들 재정 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예산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돈 쓰라. 그러니까 4년간 돈 펑펑 쓰게 지원해 줄게. 이 소리잖아 지금. 뭐 다만 이제 얘네들 자체적으로 내세울 명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재정 자립도가 50%가 넘거든요. 네네. 55인가 그래요. 보자. 경기도보다 높더라고요. 네, 경기도보다 높죠. 다른 광역시들보다도 높습니다. 세종시가. 네. 아마 세종보다 높은 광역시는 인천밖에 없을 거예요. 인천이 60%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 지금 아닙니다. 아닌가? 50%가 좀 못 미치네요, 인천이. 인천도 그런가? 예. 아무튼 세종시가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서울 바로 다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이랑 대전 충남을 이렇게 이제 특별시로 키워가지고 특별자치구역으로 키워가지고 정부 기관들도 일정 부분 다 내려가게 해서 세종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키우겠다 이런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르죠. 세종은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세종은 그렇게 큰 권역이 아닌데 거긴 그래서 공무원들로만 꽉 채운 하나의 도시가 완성될 수 있는 딱 고규모거든요. 규모 자체가. 네네. 대전으로 치면 구 하나 정도 될 거야. 세종시가. 대전에도 면적. 예,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둔산구 그쯤 됐고요. 크기가. 그러니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게. 딱 한 구에 한 광역시에 보니까 일반 지방시의 시겠죠. 그러니까 한 시 하나를 그냥 공무원으로 채우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네네네.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근데 지금 대전 충남, 전남 광주 여기 규모가 그 규모가 아니잖아요. 여기 면적이 훨씬 넓죠. 여기 이렇게 합쳐버리면 인구 한 300에서 500만 나온다고요. 이 사람들 다 공무원으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기관 아무리 내려보낸다고 해도 세종처럼 그렇게 재정자립도 올라가고 딱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자리 잡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 투입하는 예산들이 어떤 용처가 딱 정해져서 인프라 깔아라 이를테면은. 네네. 이게 지금 이제 특별자치로 이렇게 하나로 권역을 묶어버리면 그 권역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교통 인프라도 또 확충시켜야 될 거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데. 네네. 서울시처럼 서울시는 지하철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대전 충남도 그렇게 될 것이고 광주 전남도 그렇게 돼야 될 건데, 그러면 그쪽으로 돈을 쓰라고 돈을 준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쓰세요. 지금 5조 원씩 내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리면은 그냥 한 4년간 돈 풀다가 남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만 돈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의식만 이상한 상태로 재정 자립도가 올라간다거나 뭔가 산업적으로 큰다든가 그럴 만한 계획은 못 만들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 결국은 이제 산업시설이 생겨서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이제 인구도 몰리고. 그게 제일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도 생기고 인구도 몰리고 이제 그러면서 성장을 해나갈 텐데 네. 사실 이래 어떤 공공기관을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일은 그것도 꽤 오래됐잖아요. 한 20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몇몇 특별 단지들이. 그래서 대전에 제2청사가 있고. 그렇죠. 세종에 정부기관들이 어떻게 내려가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나주라던가 네. 그다음에 경남 진주 그런 데도 이제 그런 계획 도시들이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특별한 산업 인프라가 이렇게 확 생기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거 공공기관이 막 부를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가면 다시 세종시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은 거기 이제 절반이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일단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세대들이 왕창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시에. 그렇죠. 예. 그러면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업도 일정 부분 융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뭐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대전, 충남, 권역, 뭐 그다음 뭐 광주, 전남, 권역 이 권역은 그렇게 되게 힘들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뭐 지방에 서울 규모의 도시들을 몇 개 더 만들겠다 그런 소리라는 건데 되겠냐고 이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던 그 진행하려고 했던 그 메가시티 개념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큰 권역을 수도권 같이 큰 권역을 이제 그렇죠. 전국에 몇 개를 더 만들겠다. 이제 그런 근데 지금 봐서는 이거는 그런 구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저는 즉흥적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네. 예전에 그 메가시티 구상을 보면 이렇게 전국을 몇 개 권역이었지? 최소 4개 권역이긴 할 네 텐데. 개나 5개 예. 권역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가시티 구상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광주, 전남, 뭐 대전, 충남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대전, 충남 뭐 대충도라는 동, 대충시라는 동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40조 예산 소요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예산 확보 방법 차후에 말씀드리겠다 이지랄하고 넘어갔어. 그냥 던졌다는 소리야 이거 지금. 씨발 진짜. 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차근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이렇고 했다는 얘기죠. 어이가 없어. 이게 굉장히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박정희 때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깔 때도 그게 다 계획이 있었거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은 차선을 몇 차선까지 늘릴 건지 해가지고 땅도 그때 미리 다 확보를 해두고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는 장기적인 어떤 안목과 기획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이거 날림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이건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지 1월 7일이니까. 네네.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이긴 한데 이거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챙겨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봤는데 1월 7일 날 이제 미국 현지 시각 1월 7일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1월 8일인가? 아무튼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랑 농무부에서 25년에서 30년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을 새로 발표를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기존 식단 지침이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전면 재개편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 여러 건강 관련 기관들의 보고에 따르면은 뭐 보통 이제 미국 성인 70% 이상이 과초 중이다. 비만이다. 네네. 그리고 10대에도 10대 3명 중 10대의 3분의 1이 당뇨 전 단계다. 오, 네네.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예전에 미국인 그 초등학생 급식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얘네들 감자칩에 콜라를 끼니로 먹어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그렇죠. 우리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 감자칩에 콜라를 끼니 뜨려고 뭐 등짝 스매싱 맞고 엄마 있으면은 얼마나 할머니 있으면 등짝 스매싱 시계 맞고 막 찬물 밥에 물 말아서 밥 먹이려고 그러 물 말아서라도 밥을 먹이려고 그러지 그렇게 나는 그런 거 못 먹게 하잖아. 네네. 근데 얘네들은 뭐 폭하면 뭐 저기 치토스에 콜라로 끼니 때우고 감자칩에 콜라로 끼니 때우고 그런 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식습관 자체가 한 20세기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길게 보면 한 7, 80년 동안 미국인 식습관이 굉장히 엉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2차 대전 때부터 그랬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전시 체제로 넘어가면서 물자들이 다 동원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정집에도 이제 뭐 식료품들이 배급은 아니지만은 식료품들이 이제 기존에 들어오던 식재료들이 많이 이제 수급이 어려워지고 이걸 통조림으로 많이 대체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그때 우리도 이제 그 6.25 통해서 이제 들어온 스팸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말고도 보면은 실제로 미국 가 보면은 이게 웬만한 거 다 캔에 들어서 팔아요. 네네. 뭐 스튜 같은 거, 뭐 수프 같은 거. 우리가 무슨 그 저기 요즘은 이제 즉석국 좀 나오는 추세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찌개 같은 거 깡통에 들어있다. 그거 그냥 따다가 데펴서 먹는다. 이거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네. 미국은 몇십 년 전부터 그랬다고 그거를. 네. 그렇게 이제 굉장히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그런 어떤 풍토 위에다가 자꾸 이제 그 기존 가정식들이 점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추세였던 거예요. 여기도 이제 뭐 맞벌이가 늘고 뭐 이제 그 가사에 전념하기 힘든 전업주부가 이제 일반 가정이 있기 힘든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 간편식으로 대체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간편식이라는 것도 우리 관점으로 보면 씨발 저게 무슨 간편식이야 저걸 어떻게 끼니를 때워 싶은 수준의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문제된 건 아동들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로. 네네네. 애들 3분의 1이 당뇨나 당뇨 이미 당뇨 중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 이래버리면은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완치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여기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지금 새 집행부에 특히 이제 보건 쪽에. 네. 그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누구야? 그 케네디가의 그 머시기 케네디 아무튼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이 지금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이 사람이 이제 기존 어떤 그 제약 체계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식품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거 그 거대 카르텔들이 담합하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왔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번에 이걸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발표 중에 저는 드물게 이건 굉장히 좀 용기 있고 옳은 발언이다라고 저는 이제 지지를 보내는 발언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나온 이제 식단 지침을 보면은 이제 가공식품 다 제끼고 좀 음식 같은 음식 먹고 살아야 된다. 뭐 말하자면은. 네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 강조하는 게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 기존보다. 네네. 기존이 이제 자기 체중 1kg에 하루 섭취량이 1kg당 0.8g 정도였는데 네. 이거를 1.2에서 1.6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걸로. 이렇게 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100g에서 150g 정도 먹어야 될 겁니다. 단백질. 그리고 이제 단백질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육류나 달걀 같은 거 혹은 견과류까지.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지방을 거의 악으로 많이 취급했잖아요. 특히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스테롤 그런 얘기하면서. 네네. 근데 이제 지방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들도 섭취를 해야 된다.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이제 기존에는 좀 그 식물성 지방 일부분,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 일부분만 좀 높게 쳐주고. 동물성 기반을 배척하는 그런 추세였는데 그런 풍토였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속고 살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발표를 네네네. 직접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뒤집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정제 탄수화물 완전 멀리해야 된다. 밀가루.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그럼 밀가루랑 우리도 이제 흰쌀밥. 네네네. 흰쌀밥도 정제 탄수화물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대체하는 게 우리는 현미죠. 현미나 보리 같은 거고 그다음에 밀가루 통밀. 네네네. 혹은 이제 액상과당 같은 것도 정제 탄수화물 액상과당을 멀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로 채소나 혹은 고구마, 바나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정제 탄수화물이나 과당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우유 같은 경우도 저지방 우유 이제 다이어트식 건강식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저지방 우유 집어쳐라. 그냥 일반 우유 마셔라. 왜냐하면 지방이 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이어트 식단, 저탄고지 식단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어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많이 좀 통용이 되고, 물론 저탄고지가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은 하나의 방편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잖아요. 저탄고지라는 게.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도 좀 식단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이게 내용이 그다지 새로운 건 없어요. 이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걱정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벌써 여러 유행이 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코넛 오일, 그러니까 방찬 커피로 대표되는 근데 이제 버터를 쓰기 좀 비싸잖아요. 버터가. 그렇죠. 그래서 코코넛 오일로 대체하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이게 중쇄지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체내에 잘 안 쌓인다. 그래서 바로바로 에너지로 쓰인다. 이 코코넛 오일류의 지방들은. 네. 그래서 뭐 그걸 막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리브유는 옛날부터 거의 완전 식품 취급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올리브유도 마시는 분들이 네. 뭐 하루에 한 스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소주 한 잔 정도 네. 분량으로 이렇게 장기 복용 야, 그 소주 한 잔 마시는 거 쉽지 않은데. 장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올리브유 소주 한 잔 그거 벌칙이거든 거의. 네. 게임 같은데 벌칙으로 쓰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네. 기름은 기름이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특히 그 심혈관 전문의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식품 지침을 낸 거는 기존의 그 지침들이 워낙 개쓰레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 애들은 이게 생활에서 많이 불편해질 거야. 이거를 따르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죠. 이거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려면 돈을 몇 배를 써야 돼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트에서 냉동식품 이런 거 사다가 쟁여놓고서 그거 하나씩 까먹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 돈도 덜 들고. 돈도 덜 들고.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식품군 피라미드를 보면 제일 넓은 밑바닥에 탄수화물 형성돼 있고 이렇게 쭉쭉 층 쌓아져 올라가가지고 제일 위에 이제 지방, 네네. 그 밑에 단백질 뭐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지침대로 하면 그 피라미드가 완벽하게 뒤집히거든요. 그렇죠. 단백질을 제일 많이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이 단백질도 가공된 단백질 말고 그렇지. 고기 먹어라. 가급적이면 고기나 아니면 견과류 같은 거 그렇죠. 아니면 달걀 같은 거 직접 먹어라. 뭐 그런 거라 가지고 쉽지가 않죠. 예전에 그 제이미 올리버 네네. 그 유명한 영국 셰프잖아요. 얘가 이제 그 급식 개혁하겠다고 네.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꽤 성공을 거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갔단 말이야. 미국에서는 대실패를 했어. 애들이 거들떠도 안 봐. 이 씨발 콜라에 나는 그러니까 피자와 그 피자 이런 거. 냉동 피자에 절여져 있어가지고 애들이 예. 그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그 우리나라 초등생 부모님들이 미국 가가지고 학교 급식 보면 지금 급식 보면 뒤집어집니다. 학교 불태우려 그럴 걸. 이거는 악의 소굴이라고 그럴 걸 거의. 미국의 어떤 이제 구원자는 네. 한국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 없지는 않죠. 왜냐면 한국 음식이 상대적으로 훨씬 좋거든. 아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풀떼기 먹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하다못해 미국 애들은 김밥으로만 끼니를 때워도 지금보다 건강해질 거야. 아 그렇지.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되지. 김밥이 자연식이지. 걔들 급식에서 감자튀김, 감튀. 네네. 감튀를 채소로 분류한 애들입니다. 걔들이. 그렇죠. 기존 식단 지침표에 따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다 갈아엎겠다고 나온 건데 네. 그 짓거리를 몇십 년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뇨병에 걸리는 거야. 대신에 정말 미국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험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을 김이 없어져. 김이 없어져. 위험해. 한식은 다양하니까. 네. 지금 정도 수준으로도 지금 김 가격, 김 수출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 많이 사오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원래 많이 사갔지. 한국 김 되게 좋아하니까. 하기가 그 백인들도 이제 김 맛들인 백인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K데몬 헌터스 이제 그것 때문에. 네. 그 김밥을 찾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밥으로 이렇게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것처럼 된 거를 수출도 그것도 제법 양이 조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치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중국 애들이 회를 먹기 시작한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도 좀 이제 우리 식단에 반영할 만한 부분은 저는 이제 단백질 네네. 양을 늘려야 된다. 네.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연령별로 나와 있는 지침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 이제 따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 연령대, 네네. 그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 늘려야 된다. 아 그렇죠. 근육량, 근손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식물성 단백질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뭐 이제 그래도 뭐 본인 신념이나 몸에 안 맞아서 채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예. 그런 분들은 뭐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괜히 이제 뭐 엉성한 이유로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그리고 이제 좀 탄수화물 위주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상대적으로 우리 식단이 건강한데도 뭐가 우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살아 빠져 죽겠는데 뭐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건강히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문제란 말이야. 탄수화물 위주라는 게. 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뭐 사이에 들어가지고 근데 또 다 식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다. 단백질 위주로. 예.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다고 맨날 그 계란만 먹고 살 수도 없고. 근데 아무튼 이 미국 정부 지침은 뭐 콩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 고기를 좀 늘리면 좋지만 고기가 부족하면은 견과류나 콩 같은 걸로 좀 채워도 된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좀 작년보다 좀 건강한 올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잘해. 하기야. 예.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 챙겨 먹으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E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해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운동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6일 날 이제 이런 트윗이 올라왔어요. 카다이프 마시멜로우 피스타치오 입고 끝. 오늘부터 전쟁 시작 열심히 만들어서 올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네, 이거 핵심 재료죠. 네, 그래서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가 다시 재개될 것 같다. 네, 이거 사전 올리신 거 보니까 좀 물량이 좀 되더라고 이번에. 또 작정하셨구만요. 네, 그 이제 사람 키 훌쩍 넘는 높이로 박스를 쌓아 넣으셨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대량 양산 체제에 돌입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두바이 초콜릿도 그렇지만 이 카다이프도 중요하지만 이놈의 그 피스타치오, 이 피스타치오가 이게 그 원재료 원가율을 많이 높이는 아주 나쁜 재료라고 해야 되나? 피스타치오가 그렇게 비싼가? 피스타치오가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피스타치오 그냥 땅콩 말고 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있는데 그게 좀 비싸다고 합니다. 가공된 게 들어가나 보네. 네네네. 땅콩버터처럼 그런 거 보네. 야,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카다이프랑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그걸 이제 마시멜로우로 감싸서 거기에 초콜릿을 씌우면은 그게 이제 두쫑쿠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두쫑쿠가 다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를 타시라. 네네네. 구매하실 분들은.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큰일 난다. 그거 뭐야? 두쫑쿠 하나에 라면 정도의 열량이라고 하던가? 라면 하나? 그리고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랑 식약처도 초콜릿 먹지 마라. 거기다 아까 얘기를 못했거나 거기서 이제 좀 골 때렸던 게 이번에 개정안 중에 골 때렸던 게 설탕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아니 취급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된다. 설탕은 무조건. 그렇죠. 뭐 하루에 권장량 없다. 안 먹는 게 권장량이다. 네네네. 불가피하게 먹는 건 먹는 건데 최대한 적게 먹어라. 그렇지. 이게 전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건 나만 가까이는 안 좋은데 사실. 원래 뭐 디저트류가 건강에는 안 좋은 거예요. 예. 건강에 좋은 디저트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맛있는 걸 드시려면 평소에 먹는 거를 더 빡세게 먹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항상 디저트는 드실 때 양을 조절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그 BC님이 트위터에 이제 올리셨던데. 저 때문에 보시게 됐나요? 하도 이거 없어가지고 올리신 것 같은데. 예. 최욱이 이제 이 매불쇼에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민주당 부대변인을 앉혀놓고. 네네. 아니 민주당 부대변인님
아니 이런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까? 막 경로를 막 해. 막 강선우라는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냐 내가 막 이런 일이 있는 자가 최고위원이 되려고 도전했어. 장관이 되려고 했어. 정말 해도 너무하다.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는 이제 그런 그 동영상 클립이 나돌았어요. 아, 예. 그랬더라고요. 예. 참 어이가 없죠. 아, 예. 저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윗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제 강선우랑 이재명은 별개다. 강선우 네.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민주당하고도 사실 관련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긋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분리를 시키려고 한 건데. 강선우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최욱에 대한 평가가 이 민주당 지지 커뮤니티 전반에서 네네.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 여름부터 그랬거든. 작년 여름 때 이제 강선우 인사청문회 때. 아, 예. 그때부터 최욱은 좀 이런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이만큼 경로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고 그때도 이제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도 정청래는 강선우 감쌌고 네네. 박찬대는 강선우랑 거리를 두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찬대랑 같은 스탠스였다고 최욱이 말하자면은. 근데 욕은 최욱만 먹었다. 아. 저거 뭐야? 저거 뭐 왜 혼자 깨끗한 척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개딸들이. 실드 쳐야지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김어준 이펙트. 비를 같이 맞겠다. 네, 그렇지. 김어준을 지지 않은 애들도 그런 소리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야 최욱을. 근데 이제 좀 이게 웃기는 지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일단 강선우 누가 픽했다고 했습니까? 그때 김현지 픽이라고 말 많았잖아.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김현지 픽 아니면은 이재명 픽인 거지. 그냥 픽이지. 대통령실에서 고른 거야. 고른 인사인 거야. 장관 후보니까. 그 이제 당대표 시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강선우가 남긴 그 순간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단식 때. 아, 예. 이불 덮어준 거. 이불 덮어준 게 강선우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때 이불 덮어줄 때 개딸들 강선우 안 좋아했나? 이 최욱은 그때 강선우 안 좋아했나? 좋아했을 것 같은데. 막 갸륵하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이런 뒤에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속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본데 이걸 책임을 과연 강선우한테만 지우는 게 타당하냐? 아니지. 이걸 뭐 강선우가 이렇게까지 사람들 속였다라고 지금 최욱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사검증의 무능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일단 대통령실 책임을 물어야지. 이재명한테까지 불똥 안 튀게 하려고 해도 최소한 대통령실 스태프들 당신들 일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강선우가 어디서 툭 튀어나온 애가 아니잖아. 그렇죠. 민주당에 지금 몇 년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고서 국회의원까지도 됐잖아. 네. 그러니까는 인사 검증을 사실 몇 번 거친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 이제 동작구에서 국회의원 했던 이수진 씨가 얘기를 했지만 동작구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터진 거야.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떤 그 내부 고발성 그 폭로 자료들을 당에다 제출을 했더니만은 그게 김병기 손에 들어가더라. 네네. 김병기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강선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이거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 탓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작동을 안 했을까?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수진이 얘기했죠. 당시 당대표이던 이재명 측으로 김현지한테 전달했다고 했잖아. 김병기 건의 경우는. 근데 김현지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뭉갰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재명까지 알고 뭉개졌거나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최욱은 이걸 대해서 눈 딱 감아버린 거야. 그리고 강선우를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강선우를 비판하는 거의 모든 그 비판 논리를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강선우에 앞서가지고 이재명이 저질렀던 부정들, 그래서 이제 폭로가 됐던 부분들, 특히 갑질 같은 거. 네네. 그거 지난 22년 대선 때 이재명한테 그대로 적용됐던 거 아니야?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최욱이 이재명 비판했나? 안 했지. 아주 이재명 물고 빨았지. 그때 이재명 물고 빨면서 왜 지금 강선우는 비판을 하지 최욱은? 그때도 아마 얘네들도 그 제보자 탓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보자 악마 다들 악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재명 물고 빨아놓고 왜 이래서 강선우는 왜 비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선우한테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안을 옳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점에서는 김어준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은 김어준이지. 이재명도 실드 치고 강선우도 실드 친다. 이거는 네. 일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하다고 지적을 할 수 있지만은 일관성 없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거든. 네. 근데 최욱은 일관성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못해.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을 물고 빨았기 때문에. 네. 둘 다 놓친 거예요. 최욱은. 그러니까 어쩌면은 객달들한테 지금 버림받는 부정당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얘가 이런 식의 코스프레를 하면은 네. 이렇게 정치 저관심층 있잖아요. 네네. 또 좋아해 또. 그렇지. 그렇게 이제 입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또 깊게 심취를 할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라이트하게 소비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러다가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뭐 발전을 한다거나 네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어서 또 진보 스피커 하면 이제 김어준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그렇죠. 이 바닥의 대기업. 이제 이혜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어준 입장 변화를 중앙일보에서 이제 짚은 기사를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1월 2일 날 김어준이 이런 소리를 냈어요. 이혜원 후보가 여러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잘 준비해서 장관에 임명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이게 처음 임명됐을 때 한 얘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다음 말이 저는 좀 말이 역겨웠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항상 같은 마음을 먹는다. 그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것. 뭐지 이거? 뭐 어쩌겠다는 거지? 내가 제일 잘하는 빨래질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빨래질을 하겠다는 거잖아. 네, 세탁질 열심히 하겠다. 우리 세탁 시스템은 최고다. 최고지. 그 김어준이 세탁질 해가지고 세탁질에서 깨끗하게 빨아준 게 지금 저기 뭐야 국무총리 누구야 갑자기 김민석도 그렇고 네네. 추미애도 그렇고 다 김어준이 잘 빨아줬잖아. 세탁질 잘 해줬잖아 아주.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혜원에 대해서 아무튼 1월 2일만 해도 실드 쳐줄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이제 그 하루가 뭐다 하고 계속 새로운 게 터져 나오고 여론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부정적인 여론이 더 쌓여가니까 김어준이 자꾸 말을 바꿔요. 막 1월 8일 날에 이제 그 진성 때 이제 원내대표 후보자들 네네네. 지금 이제 그 김병기 사퇴하고 나가지고 원내새로 뽑아야 되니까 4개월짜리 맞나? 아무튼 올해 네네네. 올해 이제 김병기 남은 임기만큼의 이제 원내잖아. 그렇게 뭐 새로 원내 뽑아야 되니까 이제 원내 후보들 불러다가 또 방송이 불러다가 인터뷰하는 모양이더라고. 네, 지금은 이제 원내대표 확정이 됐습니다. 누구지? 지금? 한병도가 됐어요. 한병도가 됐나? 네. 언제 됐지? 지난 주말. 지난주 일요일에 그런가? 발표가 났습니다. 예. 그걸 왜 놓쳤지? 아무튼 이제 뭐 진성준한테 뭐 이런 소리를 냈어요. 뭐 당내 코어 지지층도 이게 맞냐 이런 소리 한다. 네네. 아유 좀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백혜련도 원내 후보자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백혜련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뭐 대통령이 기존을 이해하는데 이혜원 후보자가 적임자가 맞냐? 뭐 이런 이야기가 분분하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네네. 이 새끼 비겁해. 되게 비겁하네요. 네. 말을 왜 이렇게 하지? 자기는 못하고 남 시켜서 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고 이명박 갈 때처럼 못하네. 이것도 공정 코스프레지 이것도. 갑자기 왜 공정한 척해 이 새끼. 그냥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리고 뉴스공장 시절에 이혜훈이 나름 김어준이 잘 불러대던 게스트였어요. 그렇죠. 국힘 쪽에서 저쪽에서 국힘 쪽으로 이제 한 번씩 불러다가 이야기 썰 많이 풀었지. 뭐 장재원 이런 애들처럼. 진짜. 그 김어준이 저쪽 진영 인간들 많이 불러오는데 김어준이 불러온 저쪽 진영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 네. 이 다음 인간도 그렇잖아. 지금 다음 얘기한 이 인간도. 예. 고성국 씨 이야기 이제 고성국 씨도 지금 이제 국힘당 입당한 이후로 이제 뭐 그 저쪽 진영 그러니까 국힘 그 우파 유튜브 그 커뮤니티도 이게 색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한도 있고 뭐 친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고성국 기조랑 반대되는 우파 유튜브에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아니 계속 지금 입당하자마자부터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몰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계속 저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고성국이 실제로 자기 방송에서 그랬다죠.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적실 왜 하냐? 이것이 오세훈 몰아내고 지금 서울시장 나오려는 거 아니냐? 고성국 본인이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좀 공교롭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고성국이 뜬금없이 북콘서트를 납니다. 네. 본인 북콘서트를. 이 보통 출마 시점에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네, 출판 기념회나 그렇죠. 북콘서트를 하잖아요. 네. 고성국의 길이라는 책을 낸다고 해요. 이 딱 정치인 출마할 때 내는 책이잖아 스타일이. 네. 최소한 출마를 안 해도 자신의 세력 점검, 그다음에 위력 시위 효과는 톡톡히 보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고성국의 길 이러면 자기 자서전적 성격의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출마형 아니겠어요? 난 100% 출마형으로밖에 느낌이 안 오는데. 네.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아무튼 뭐 이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이제 국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고성국 말대로 하면은 진짜로 똥망할 텐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 지금.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배척하고 그래서 이제 굳이 친한동훈계가 아니라고 해도 우파 진영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진짜로 좀 많이 다양해졌죠. 과거에 비하면은. 과거에는 뭐 이를테면은 그 지지자 그룹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코어 세력들은 좀 분리가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까지 막 구분되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원수질 정도로 이렇게 구분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지금 국힘도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다양화되어 있는 면도 있어요. 일견. 옛날 민주당 보는 것 같은 아사리판 민주당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받거든요. 지금 국힘당을 보면은.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더 센 리더십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든 좀 화합시키고 좀 중재해가지고 분란 같은 걸 최소화시켜가지고 좀 어떻게든 으쌰으쌰하자.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식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뭐 당대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굉장히 영향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지금 그냥 깃발 들고 돌격하자 이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원회에서 내왔던 게 고성국이란 말이죠. 대표적인 인사가. 그래서 참 깝깝하다. 다시 한번. 이거 근데 이 양반도 이제 김어준 피겠다 이거지.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게 데뷔를 한 셈이죠. 네. 거의 그렇죠. 네네. 네. 이 김어준 피 우파 인사들 몇 명 봅시다. 이제 고성국도 있고. 네. 앞서 말씀하신 이혜원도 있고. 장제원 전 의원 있었고. 장제원 전 고인이 됐지만은. 네. 장제원 씨도 있고 그리고 또 홍준표도 있고. 홍준표 뭐 친하다고 뭐 사실 친하다 그런 소리 맨날 하고 다녔는데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 국힘당이라고 제대로 된 인사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남경필 씨 같은 경우에 좀 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한나라당에 이제 소장파라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남경필, 원희룡, 네. 그다음에 김 또 누구 있어 이렇게 네. 몇몇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의 사람들은 한 명도 부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전향적이고 좀 그나마 생각 트인 사람들은 안 부르고 이 이상한 그러니까 입만 잘 터는 이런 인간들 불러다가 뭐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뭐 이어서 이제 스피커 이야기했으니까 요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네. 지금 이제 이란 사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식 집계로는 지금 12,000명 정도가 사살당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예전에 광주 학살을 겪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국가 공권력이 그냥 시위대를 이만큼 죽였다는 게 뭐 12,000명까지 안 가더라도 몇천 명 수준이라고 몇천 명 수준에서 12,000명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시위자들의 그 얼굴을 향해서 사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얼굴 뒤통수.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저지가 아니야. 그냥 사살이야 말 그대로. 죽이는 목적으로 지금 총을 든 겁니다. 그리고 도망친 시위대를 쫓아가서까지 폭행을 하거나 죽이는 경우도. 집에까지 따라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살당한 시위대들 시신을 가족들이 찾으러 가면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근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이제 우리 원화로 치면 5천만 원 정도까지. 이거를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참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얘네들이 그 시위 터지게 된 계기를 보면은 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지만은 경제적인 좀 얘네들 지금 인플레 장난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트리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여름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잠깐 전쟁 그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타격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이란군이 무능함을 여지없이 드러냈거든요. 그 타격하면서 이란군 수뇌부를 전멸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아, 그렇죠. 이게 얘네들이 진짜 무능한 거. 근데 이란도 제가 보기엔 이게 뭐 규모는 있고 핵도 갖췄다고 하지만 이란 군 자체는 물량에 비해서 실제 가진 역량은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얘네들도 군이 아니 군대 안에 군벌이에요. 군벌. 그러니까 군벌이랑 군대의 차이가 뭐냐면은 군벌은 사익 추구하는 타조직입니다. 사실상. 네. 그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누구야 지도자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이 하메네이. 네. 하메네이가 군벌들한테 그러니까 이권 사업들을 떼주고 군을 달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네네. 베네수엘라도 비슷하거든요. 베네수엘라도 군벌애들 그 기름 밀수하고 네. 밀수출하고 마약 팔고 그거 사업권 납치 받아가지고 군 돌리고 있었다고 그동안에.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이란도 비슷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벌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 지키려고 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시위대들 더 거침없이 그렇게 쏴주고 그럴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제 이게 상황이 정말 참혹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이제 어떤 그 진보 정치인들이나 네. 해외 셀럽들, 해외 뭐 셀럽들 헐리우드 배우들 좀 다 이제 뭐 모른 척 못 본 척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 냈으면서 그렇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기사 보니까 마돈나가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시위대 지지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더라고. 해외 그 셀럽 중에서 마돈나가 최초인데 없어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바른 말 잘하던 사람들이. 네네. 그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 이란이 트럼프의 적이니까 적의 적은 동지다 이거 아니야. 미국 연예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좌파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쪽들은 다 트럼프 싫어하니까. 그 반트럼프 성향으로 뭐 마두로 체포도 이제 그렇게 비판해왔던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도 참 많이 얕아졌네요. 오래됐죠 그렇게 된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지금.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면은 괜찮다. 네. 못 본 척하는 거지. 뭐 괜찮다고까지는 말 안 하겠지. 자기들도 그냥 근데 이제 비판하진 않겠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당하냐고 과연.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국내 문제를 자꾸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김병기랑 뭐 이제 김경 같은 경우에 김경도 지금 보면 뭐 미국 들락날락하고 뭐 증거인멸 다 하고. 심지어 미국 가서 거기 갔잖아. CES. 예. 라스베가스. 예. 가서 뭐 폰도 2번이나 바꿨다고 하더라고. 예, 그렇다고 하죠. 그다음에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거기를 갔는데 거기 뭐 어떤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보조 지원을 많이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뻔뻔하게. 뭐 처음에는 뭐 자기 자식 만나러 간다 그러놓고 자식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그런 거였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이거 뭐 수사를 하는 척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또 김병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찰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사실상 뭐 그래 수사는 신용을 해주겠지만은 우리 제대로 안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뭐 그렇게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김병기의 자신감의 원천인 것 같아 보이고 뭐 김경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단도리를 쳐놓으면 이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저는 좀 짚어보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재명이 검찰 수사 받을 때, 그때 아주 이놈의 민주진보주의들 개 지랄 떨었잖아. 그랬었죠. 네. 무슨 뭐 인권까지 들먹이면서 지랄했잖아 그때. 네. 아니 씨발 범죄 혐의자 수사하는데 무슨 인권? 아니 그리고 뭐 밤샘 조사를 하기로 했어? 뭘 했어? 그러니까. 뭐 한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지랄을 했었는데 지금 그 김병기 이게 좀
비리 수사 아닙니까 사실 이거. 그렇죠. 부정부패 비리 수사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네. 지금 부실 수사를 하고 있잖아. 이 부실 수사 중에 경찰에 대해서는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 특검해야 되는데 지금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현 정권에서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고. 특히 경찰의 수사를 그렇죠. 믿겠냐고. 경찰인데.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이거는 이건 대체 뭐냐 싶은 거죠. 지금 이제 이 경찰의 이 꼬라지에 의해서 입 닫고 있는 뭐 정치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정당인들은 뭐 정당 소속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편든다고. 그 입 바른 소리 잘하던 그놈의 민주진보 인사들은 왜 입을 닫고 있지? 그러니까 최욱 왜 강선우만 싫어해? 그러니까 경찰 욕해야지. 이까지 왔어. 여혐 아니야 여혐? 강선우 여자라고 강선우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최욱은 본인을 페미니즘 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저기 막 이동경이는 페미니즘으로 싸웠다고. 그래, 그럼 김병길 조져야지. 김병길을 엄히 다스려야지. 막그 저기 강선우 울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꼬라지를 평가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원칙은 있어요. 네. 진영주의라는 원칙이 있는 거죠. 예. 우리한테 잘하면은 뭐 아무 말 안 하고 우리한테 티껍게 굴면은 무조건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 원칙은 있는 거야. 국민의힘을 잘 때려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걸 원칙이라고 부르기엔 참 옹색한 게 이게 뭐 원칙 그러면은 뭔가 딱 정의 같은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게 원칙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정의도 없고 뭐 도덕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그 옛날부터 이제 정치 집단을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할 때 심플하게 했던 단어가 있죠. 네. 조폭 논리. 네, 그것이 조폭 논리지. 응. 조폭 논리 아니면 그 뭐야 인민재판식이고 뭐 네, 떼법 네.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이게 한 2021년부터 이 소리를 했었나? 도덕이 밥 먹여주는 소리. 예. 네. 그렇죠. 그 지금 폭로자가 돼버린 그 전 의원 누구야? 이수진도 이 소리 했었잖아 사실. 도덕이 밥 먹여주냐. 뭐 그거 안 한 사람 찾기가 더 힘들 걸. 근데 이수진이 좀 대표적인 인사라 가지고 당시에 과거에 그런 소리 했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참 또 이 상황에서 폭로자가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하다 한편으로는. 네. 아무튼 이제 도덕이 밥 먹여주냐 소리 하더니면 그 말에는 굉장히 충실했어요. 네네. 그죠? 근데 그러면 도덕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면 다른 게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네. 다른 걸로 지금 밥 먹여주고 있습니까? 얘네들 지금 민주당이 유능한 거는 권력 획득에는 유능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사람들 현혹시키고 예. 막 이제 그 패거리 우르르 끌고 다니면서 사람 막 다골 놓고 다골 나가지고 매장시켜 버리고 네. 자리 뺏어먹고 그런 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뺏은 다음에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가지고 뭐 행정을 제대로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 불리한 거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죠. 그렇지. 네. 뭐 환율 같은 거라던가. 네. 그런 거는 항상 우리 그 김민석이 대신 나서서 그렇지. 뭐 욕을 먹지도 않고 하여튼 김민석이 나서서 이제 얘기한다 그런 거는. 옹얼옹얼 대다 끝나버리고 그런 식이지. 예. 자, 뭐 그래서 참 또 스피커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답답한데. 예. 잘 인지 못한 사이에 이제 이놈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왔더라고. 나 일본 갔다 온지도 몰라서 중국 갔다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셨군요. 근데 일본 가서 뭐 드럼도 치고 했다고 그러던데. 예.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을 좀 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 측에서 이렇게 마련한 이렇게 우리 친하게 드럼 치는 이벤트 한번. 그래서 캐대원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한국 노래들에 맞춰서 이렇게 드럼을 치는 퍼포먼스를 뭐 했다는 것 같아요. 에휴. 쪽팔리다. 네, 그래서 뭐 드럼 쳤어. 드럼. 아무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그렇게 했다는데 잠깐 좀 들어줘 봅시다. 네네네. 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굉장히 빠른 에이펙 때 이제 다카이치 총리랑 한번 만났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빠른 시기에 답방을 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에이펙 때니까는 25년 10월에 한번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만인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을 찾아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이제 뭐 다들 이재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도 꼴보기 싫으시겠지만은. 사실 이 행보만 놓고 보면은 뭐 나쁘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여가지고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이러는 거는 네네. 충분히 지금 취해야 될 액션을 취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 머리채를 좀 잡으면 잡을 만한 부분이 있죠. 네. 반일 감정 부추긴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 한일 문제를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못한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넘겨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23년에 이제 윤석열이 지금 전 총리, 네. 일본의 전 총리, 기시다 총리랑 정상회담을 그때 미국에서 했던가? 뭐 하여튼 캠프 데이비스? 거기서 이제 한미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그래도 일본 가서 돈가스 먹고 그런 적 있지 않나 한번? 있었나? 돈가스 먹고 그런 적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이 한 번 좀 풀었어요. 이거를. 한 번 풀고 그래서 그때 그 위안부 문제도 좀 해결을 했지. 그러니까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윤석열이 그대로 했다고. 네네. 그러니까는 왜 제3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그 일본에서는 이제 돈을 보내고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 이렇게 그 신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네. 그거를 마무리를 지었죠. 그거 하고서 또 욕 더럽게 먹었잖아. 그렇죠. 윤석열을. 네. 그거 문재인 때 하려던 거야. 문재인 때. 근데 뭐야 윤미향이 이게 갑자기 태클 건 거지. 뭐 하여튼 엉망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윤석열 약간 이제 다시 셔틀 외교가 재개될 수 있게끔 길을 닦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그 레일에 올라타서 네. 이재명도 다카이치 총리랑 신임 총리랑 이렇게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한일 외교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이게 복원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또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가 괜히 그 대만 문제 건드려가지고 그렇지. 중국이 화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빡쳐 있는 상태죠. 네, 그런 영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중국을 먼저 갔다 오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은 4일을 갔다 왔지만 네. 일본은 이틀이지. 이틀 네. 아주 짧게 네. 끝냈다. 하지만 뭐 나름 내실을 갖춘 거 아니냐? 중국은 4일 동안 있으면서 할 게 뭐 있다고 중국이 4일이나 있다고지? 뭐 여러 접대 받아야 되니까. 짜장면 먹고 왔나? 북경 짜장면 먹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네. 얼핏 본 것 같은데, 네.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워낙 짧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이게 비중 있게 보도된 내용을 많이는 찾지 못했는데 네네. 찾다 보니까 이런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외교신문 네.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에 있었던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걸 봤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의 공동 비축 제도를 추진하자. 지금 일본 당하고 있잖아. 그렇지. 히토류. 네. 중국이 확 너네 히토류 안 줘. 네.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한국도 사실 그런 원자재, 중국 의존도 높은 원자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원자재도 있고 중간재도 있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당할지 몰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공동 좀 비축 제도를 좀 하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베트남과 호주 등 제3국 광산 개발에 공동 투자하고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자. 공동 투자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디테일한 거를 잘 정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좀 그러니까 자금 부담을 물론 이제 서로 나눠 가져야 되겠지만 잘 되고 나서도. 네. 근데 이제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거는 좀 부담을 덜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고도화하자. 네. 네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자유대랑 뭐 군사 정보 협약 같은 거 맺으면은 네. 굉장히 거부감이 컸단 말입니다. 국내 여론 일각에서.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 여론 일각에서. 군사적인 거를 어떻게 일본이랑 그거 하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런 정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견제하려면 일본이랑 협력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네네네. 미국도 그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조기 경보 체계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일본이 훨씬 좋아요, 사실. 이거 공유하면 우리가 얻을 게 더 많아. 물론 이제 우리는 중국 쪽으로 이제 뭐 사드도 있고 중국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우리가 그 획득하는 정보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은 일본이 우리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한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이랑 이제는 좀 척지는 관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로 경색되는 순간은 또 없어야 되지 않는가 네,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중국이랑 거리 두려고 또 마음 먹으면은 더구나 그러면 일본이랑은 잘 지내야 되는 거죠. 더더욱.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재미를 봤기 때문에 좀 일본이랑 좀 척적으로 살아도 됐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일 양 정상의 셔틀 외교를 이제 아예 정례화하자, 정기적으로 만나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한 거 보면 이재명 치고는 잘했네.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개딸들이 뭐 조용해요. 왜 그렇지? 일본이라서 그런가 또? 아 이재명이라서 조용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잘했다 소리도 안 하고 조용하다는 거 아니야? 뭐 그것도 잘 못 보긴 했지만 이렇게 막 욕하는 것도 사실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원래 난리가 나야 되거든. 일본이랑 이렇게 하면은 일본이랑 이렇게 하면은 일본이랑 그렇지 미사일 경보 체계를 공유해 막 막 다른 애가 윤석열이 그냥 이거 했다고 합시다. 이거 주어를 윤석열로 바꿔보자고. 그럼 토착 예고지. 야 난리 나지. 토착 예고 대항이지. 역시 친일파의 후에 뭐 그렇지, 나오는 거지. 안 봐도 뻔하지. 네. 어쨌든 뭐 무난하게 잘했다. 네. 이거 실체화 되면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의미가 있죠. 윤석열과 이재명이 이 일본 외교의 맥이 이어졌다. 개딸들이 싫어하겠다. 예, 싫어하겠지만 야 윤석열 지우지 마라. 야 윤석열도 앞에서 다 길 닦아놓은 거야. 그렇지. 문재인이 개판 친 거야.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뭐 가슴 아픈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반응도 많이는 없는데 이거 조선일보에서 이제 윤덕민 전 주일 대사 그리고 현재 성균관대의 성균 중국 연구원 명예원장을 하고 계시는 이희호 원장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얘기들도 크게 정리를 하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중국 그 위기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윤 전 대사가 한 얘기를 보면은 이 중국이 일본 패는 거 이게 계집 외교다, 독하우스 디플로머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나 보더라고요 외교가에. 그 뭐 계집에도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잘은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의미는 그러니까 느낌은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이 이재명을 환대를 하고 일본은 후드려 팼잖아. 이거는 그 한국에 언제든 다시 압박할 수 있다. 왜냐면 얘네 사드 때 한번 했었잖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일본을 좁혀면서. 예. 그래서 개 다루듯이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외교가 표현에 있나 봐요. 이게. 그다음에 그 이희호 원장도 이제 일본에 대한 히토로 통제는 이게 한국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을 본보기로 보여준 거다. 이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라. 네네. 그리고 뭐 이재명 갔을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역사에 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했잖아. 이게 이제 이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 윤덕민 주일 대사가 이거를 확실하게 짚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흐르자 중국이 우리나라를 혼대했었고 그것 때문에 또 한미 동맹도 흔들렸고 최종적으로 북한과의 그 관계도 잘 되지 않았다. 마지막에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핵 문제로. 그래서 이 윤 대사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우리나라 외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희호 원장은 한일이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같이 잘하면 경쟁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이제 중일 갈등 관련해서 그러면 한국이 과연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거죠.
이건 뭐 우선 원론적인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윤 전 대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막 확실하게 뭐 우리가 뭐 미국처럼 이렇게 막 미국도 중국을 잘 컨트롤 못하는데, 근데 그래도 자리를 뭐 마련하거나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 보면은 이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같은 거를 이렇게 열게 해서 네. 일단은 한 자리에 앉혀볼 수는 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구도 있다 그래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하기에는 지금 이 중국 그 외교 실무자들 새끼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새끼들 다 대국 마인드로 그냥 다 이제 우리를 속국이나 아랫나라로 보잖아. 네, 그렇죠. 그 새끼들 대가리를 깨기 전에는 뭐 이건 진짜 말뿐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완충 같은 거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일단은 뭐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긴 있어야지. 그래도 뭐 한 번이라도 뭐가 더 말이 오고 가고 하긴 하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중국이랑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쪽으로는 뭐 생각하지도 말고 여기서 더 악화되지만 않게 네네. 그 정도는 뭐 관리하고 차라리 일본이나 다른 주변국들 아니면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했던 거 네. 신남방 정책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랑 잘 지낼 방법을 찾는 게 낫지. 네. 중국 저 돈도 안 돼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쟁이야.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차라리 일본도 지금 많이 힘드니까 네네. 이런저런 새로운 도전에 많이 직면하는 상황에서 힘드니까 특히 여기서 저도 이제 제조업 측면으로 이제 좀 협업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하신 요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이 가거든요. 네네. 일본이랑 우리랑 협업 제대로 하면은 시너지 장난 아니지. 그렇죠. 일본이 또 원천 기술 같은 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많아서. 장난 아니죠. 예. 특히 소재 가공 쪽으로는 네. 뭐 중국이 우리나라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랑 중국의 격차보다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더 크거든요, 사실. 네. 특히 소재 가공 쪽에서는 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AI 쪽도 물론 AI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여기서 있을지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한 거 네. 보면은 뭐 이제 그 제조업 쪽에 네네. 실제로 이제 뭐 로보틱스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피지컬 AI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치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미국 제외하면은 AI로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왜냐면 그런 평가예요. 글로벌 평가가 그래요. 얘네들 규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동아시아 쪽 번역의 AI를 완전히 주도하게 돼버리면은 그것도 좀 한국 입장에서는 곤란하거든요. 피곤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네. 일본이랑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대응하는 게 그렇죠. 예,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들 지금 중국 싫어하시잖아. 네네. 근데 협중하면서 협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립돼 버리면 정말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우리가 미국 수준의 국력을 가지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싫어할 거면 일본이랑 좀 친해져야 된다. 네.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좀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앞으로 전국을 지켜보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뭐 이재명 꼴보기 싫긴 하지만은 일본 갔다 온 게 부적절하지도 않았고 일본 가서 그렇게 또 뭐 개소리를 한 것 같지도 않다. 네네.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정상회담 좀 공조할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둘 다 트럼프한테 돈 많이 보내줘야 그렇죠. 되고 미국에다가 동병상련이지 일정 부분. 게다가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따가 다루긴 하겠지만 우리 지금 원화가 엔화 동조화가 강하잖아요. 엔화랑 똑같이 엄청 약세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동병상련을 느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지내면 좋지 뭐. 잘 관리하면. 그리고 뭐 뻘소리 일본에서 뻘소리만 안 하면 뭐 문제 되나.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아무튼 이제 저는 짱깨 싫어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짱깨 타도 짱깨를 위해서 일본이랑 잘 지내자.
그리고 아마 이제 중국 때문이라도 또 일본도 한국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기에 달렸죠. 네, 우리가 하기에 달렸지. 우리 행동하기에 달렸죠. 네네. 이재명이 쓸데없이 또 쎄쎄하면 쎄쎄 같은 소리만 안 하고 다니면은 그러면 뭐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 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2026년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또 이제 이 관련 좀 보도들이 나오니까 이창용 총재를 또 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좀 이재명 정부의 실책 같은 걸 자꾸 이제 겹쳐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딱 보이는 면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차분하게. 네네. 일단은 기준금리는 동결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움직일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올리자니 그 부채가 제법 높고 가계부채, 정부부채 뭐 안 높은 게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낮추면은 뭐 환율도 있고 또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낮추는 것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돈도 충분히 많이 풀려 있는데. 네네. 그래서 동결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내용을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랑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늘 하듯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답변한 것들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확실히 이제 연말에 환율이 좀 꺾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가지고 1,470원 살짝 또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답변들 한 것들을 좀 모아 보면은 일단 유동성 증가율이나 수준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건 없다. 게다가 GDP 대비 이런 것도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GDP 대비 유동성 비율. 네. 그러니까 한국의 GDP 규모 대비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런 적절한 이론은 없다. 네. 없긴 저도 못 들어보긴 했어요. 찾아보지도 못했고 네. 그런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은 해보기는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증가율을 더 저는 주목해서 봤었고 근데 아예 이렇게 GDP 대비 뭐 유동성 비율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뭐 좀 그런 것은 없는 건 맞습니다. 없는 건 뭐 없다고 하긴 해야지.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외환 당국이 이제 연말 환율 개입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 보니까 효과 없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외화만 날리고 네. 효과는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네. 말짱 도루묵 된 거 아니냐. 그렇지. 그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면 하지. 예, 뭐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라고 저도 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총재 대답은 이렇습니다. 뭐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약간 도망치는 듯한 답변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우리의 약점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그 연말에 근데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다. 네. 왜냐하면은 한국이 이 총재의 입장은 확고하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거시 지표들. 뭐 성장률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물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국채 금리 상황이라던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상황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높았다. 네. 즉 원화 가치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놔두자니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연금 환해지 뭐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한 거다.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면 이번 연초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뭐가 좀 다른 게 있냐? 연말이랑 이 총재는 4분의 3 정도가 지금 연초의 환율 상승의 원인의 4분의 3이 대부분 대외적인 요소로 보고 있어요. 달러가 이제는 다시 강세고 그다음에 엔화가 약세고 그다음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었고 게다가 이제 최근 이제 이란 사태까지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 대외적인 요인들이 이번 연초 환율 상승에
한 4분의 3 정도로 원인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네네. 보고 있고 나머지 4분의 1이 대내적인 요인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사태는 왜 그런지 잘을 모르겠어요. 이란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죠. 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미군이 개입을 한다.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란 시민들도 바라는 바고 그렇긴 하지만 미군이 개입을 했을 때 이란 애들이 미국은 공격을 못하지만 네네. 주변 산유국들을 공격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또 깽판을 친다든지. 네. 그래버리면은 국제가 팍 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에 뭐 매우 불리한. 우리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죠. 치명적이지.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죠. 사실 이란에서 갖고 오는 뭐 LNG 같은 것도 이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예. 뭐 사우디 같은 데도 원유 수출하다가 오니까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잘못하면. 자,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표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2025년에 거의 나만 그런 것 같아. 달러 그렇게 약세 아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 약세라는 기사는 많이 나왔잖아요. 나는 많이 나왔죠. 예. 네. 그래서 나만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100보다 조금 낮거든요. 달러 인덱스 2020년 기준이던가 그게 네. 달러 인덱스가 그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98, 뭐 99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윤석열 계엄 일으키고 나서 달러 한번 확 치솟았을 때 환율 네.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한 110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약세가 맞아.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약세가 맞는데 네. 한 2020년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 흐름을 보면은 네. 달러는 계속 점점 강해지고 있던 추세가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준 시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떤 원인의 변화를 보려면은 저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야지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BIS에서 이제 매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실질 실효 환율이 지금 86인가 뭐 이렇게 90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가지고 지금 원화 가치가 매우 낮다. IMF 이후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수준까지 갔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거를 똑같이 이제 달러 인덱스 말고 네. 미국 달러화의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달러는 점점 강세가 돼가고 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 이제 달러 수요가 확 뛰기 때문에 그때 피크로 엄청 튀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2025년 초반,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반 그때 환율이 뛰었던 것도 그런 코로나 때처럼 달러 수요가 갑자기 확 뛰어서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가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니까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이랑 또 대중 무역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튀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비해서 풀린 거지 전반적으로는 상승기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다.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은 달러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는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이제 이 환율을 다룰 때 그러니까 달러는 정말 약세가 맞냐 약간 좀 포장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달러 약세를 지적한다. 그렇게까지 약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가치가 낮아진 건 맞는데 왠지 그 달러를 약세로 놓으면서 약세인 것처럼 놓으면서 원화의 가치 원화 평가자를 더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달러가 강세일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 그러니까 국제 경제 속에서 미국이 어떤 위상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기에 비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미국이 강해질 동안 우리는 같은 추세로 강해지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네. 비슷한 비율로 강해졌다면 계속 이제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따라갔겠죠. 달러 그렇죠. 강세에 따라갔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못 가고 우리는 주저앉아 버렸다. 뭐 이제 그 정도로는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뭐 근데 이제 굳이 그거를 달러 약세인데도 우리 원하는 달러 약세를 받아먹지 못한다. 네. 라고까지 말하는 거는 좀 비약일 수 있다.
좀 과장되게 보이게 하는 착시를 그러니까 왜 현 상황을 더 뭔가 증폭시켜서 받아들이게끔 그러니까 하는 지금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일정 부분 주저앉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네네네. 그거를 이제 뭐 막 땅 파고 기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까지 네.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또 지금은 달러 강세가 또 맞습니다. 달러 네. 강세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으로 또 돈이 몰리고 있잖아. 이제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도 잠깐은 또 휴지기에 들어가거든요. 휴전. 딴 거보다 관세 협상하면서 지금 전 세계 달러를 다 빨아먹고 있잖아, 미국이. 네. 그리고 미국 성장이 아직 견조합니다. 성장세가. 그다음에 뭐 물가도 아직 그렇게 크게 뛰지 않았고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는데 그래서 그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네. 트럼프는 낮춰 이러는데 네. 연준에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성장률이 확 다운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확 치솟거나 해야지 이거를 움직일 여지가 있는데 네. 아니 성장도 견조하게 나오고 실업률도 그렇게 막 확 뛰거나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냥 계속 동결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예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인 거고 엔화는 자꾸 우리 타카시 총리가 아베노믹스 부활 이거 어떻게든 좀 풀려고 그리고 정신 못 차렸네. 그거 아직 전환이 안 됐어요. 그것이 왠지 그 기조가 그 까라로는 이재명이랑 코드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일본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 BOJ도 지금 스텝이 애매해졌어. 그 계속 이제 조금씩 기준금리를 높여가면서 그 일본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똑같이 환율 압박이 심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본 지금 그 내각의 경제 정책 때문에 이게 되게 애매해져 버렸어 이게. 별로 좋지가 않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게다가 또 지금 중국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국은 위안화가 또 강세로 다시 가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잠깐 휴전 상태에 들어갔고 네. 중국이 지금 수출이 경상수지 흑자가 제법 된다고 합니다. 그거 근데 중국이 좋냐? 아니야 싫어 중국은 지금 계속 돈을 더 풀려고 하는데 네. 아니 이게 위안화가 강세로 흘러가니까 풀 수가 없구나. 불편해. 불편해. 지금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 다 원하는 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안 돼. 지금. 미국도 좀 불편해. 왜냐하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더 낮춰가지고 돈을 더 풀어가지고 확 붐업시켜서 중간선거를 이기고 싶은데 트럼프 행정부는. 네. 근데 지금 연준도 잘 말을 안 듣고 자꾸 파월 압박하고 연준 의장 압박하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막 뭐 파월 지금 뭐 수사? 그러니까 최근에 연준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100년 넘은 그 연준 건물을 갖다가 대대적인 개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몇 조 들어갔어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근데 그 돈 너무 헤프게 쓴 거 아니야? 뭔가 야로가 있는 거지? 하면서 수사를 들어갔거든. 감사가 아니고 수사를 한다고? 감사인지 수사인지 하여튼 감사겠지. 네, 감사겠죠. 하여튼 그렇게 딱 들어갔어요. 이거 말 안 들으니까 이거 그게 갈구는 거다. 그래서 최근 이창용 총재 그 중앙은행장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데서 이렇게 연준 독립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 같이 공동 성명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은행 독립성 지켜야죠. 지켜야죠. 더구나 이런 정권 하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도 있어야지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지. 트럼프가 너무 연준을 괴롭힌다. 네. 네. 지금 얘기가 조금 샜는데, 네.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내적인 요인이라면은 뭐 결국은 한국은행에서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총재의 얘기는 너무 해외 투자 빡세다.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 근데 그거는 좀 개인 투자 탓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 투자도 지금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진 건 알겠는데 그걸 자꾸 언급하는 게 좀 그래요. 근데 그 얘기도 덧붙입니다. 나는 이제 탓하려는 게 아니고
아 언급을 말라고 그냥. 아니 현상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다. 이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따뜻해 그래. 언급을 하면은 그냥 탓하는 게 된다고. 그것도 자동으로. 과도하다. 아니, 하지만 근데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사람들이 이제 국장에서 재미를 못 보니까 뭐 미장가고 하는 걸 뭐라 그러겠어. 국장 지금 코스피 4,800을 뚫었어. 재미를 못 볼 상황은 아니야. 그런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4,000 뚫었다 그랬어.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5,000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무서운 속도입니다. 지금 국장도. 오히려 이제 환율이랑 연동해 보면 진짜 무섭지. 그러니까 환율이랑 하면은 오히려 별로 안 오른 거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명목 수치 네. 4,000에서 4,800까지 가버렸다. 와 이거는 진짜 겁나. 한편으로는 내 돈이 거기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국내 산업이 그 주가 부흥에 맞춰가지고 국내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겁나. 이거는 그냥 어떤 한탕주의적 발상들이 주식으로 쏠린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으로 못 가는 돈이 그러니까, 지금 주식 쪽으로 확 빨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탕주의적 발상들이 주식으로 모여들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네. 사실 자 어쨌든 이제 연말에 환율이 내려오니까 네. 오히려 이제 다시 좀 달러 좀 살만한 상황이 됐네. 그러고 또 달러를 사가지고 환율이 올랐다. 그렇지. 왜냐면은 뭐 집값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너무 가격이 오르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망설이게 된다고. 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이 정도면 사도 되겠는데 지금 사면은 또 한 1,480원 올라가겠지 하고서 1,440원대 50원대 사면은 야 이익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샀다. 샀다. 네. 그리고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런 거지. 원화는 그러니까 환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 바꿔 말하면 원화는 내려갈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또 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연내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인하 사이클은 이제 끝났고 네. 이렇게 동결하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환율이 이제 물가를 자극해서 일정 레벨 이상으로 오른다면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올릴 수는 있다. 네. 그 대신에 이거는 뭐냐면 약간 조건부인 거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기준금리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환율 조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물가랑 연동시킬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환율을 만약에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려면은 네. 2% 이상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주담대는 다 뒤지는 거고. 지금 주담대가 상단이 6% 넘어서 7% 가까이도 갔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금 주담대 7%면 거의 제2금융권 수준 아니야? 주담대 관련 기사들이 좀 최근에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올라간다. 아, 대출이자 왜 이렇게 빡세? 7%면은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지금 국채금리 10년물도 좀 오르긴 하니까. 국채금리 10년물이 몇 %인데요? 3.5% 이상인가? 조금포? 그것도 슬금슬금 계속 조금씩 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네. 자, 그래서 2%포인트 이상은 올려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올리면은 시중이 나가 뒤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네. 이게 뭐 그러면은 0.5% 깨작 올리면 네. 환율에 있어서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고. 네. 근데 어쨌든 0.5% 오르면 그거만큼 부담이 되죠. 네.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건 좋은 거 하나 없이 나쁜 일만 하게 되는 부작용만 있는 그렇게 된다. 네. 그렇다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2% 올리면 터진다. 네. 다 난리 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가장 자극받으신 부분은 이거 같아요. 언론에서도 이거 제목으로 많이 썼어. 현재 환율 높지만 위기 상황 아니야. 네. 여기에 지금 위기가 아니라고 이 총재 미쳤네라고 분노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뭐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딴 거보다. 되게 재수 없죠. 네. 이 대답은.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트윗에다가 이제 쓴 거는 이 아저씨 그냥 경제학자네였는데. 아니 근데 저희 방송에서 이거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IMF 때랑 지금이랑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다르단 말이지. 네네 맞습니다. 그 이제 지난주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IMF 때는 우리가 그냥 돈 꿔다 쓰는 입장이었는데 순 채무국이었죠. 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외국에 그만큼 또 박아놓은 게 많단 말이야. 네네. 지금 상황이 네. 외국 거 막 지금 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 거 사온 상황이고, 그럼 뭐 국민연금 같은 데 해외에 여기저기 박아놓은 게 많고 하니까 이제 해외 자산들이 박혀있는 자산들은 환율 오르면은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대로. 예. 그러면은 환율을 올랐을 때 순수하게 손해만 보는 구조가 아니게 돼버린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기라는 게 사실 굉장히 경제학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IMF가 위기야. 네. IMF 외환 위기라고 그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경제 위기가 온 거고 그때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하시면은 딱 아실 겁니다. 대기업 막 재계순위 뭐 20위 안에 드는 거 몇 개가 막 넘어가고 네네. 마지막에는 대우까지 터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대기업들이 자빠지면서 같이 거래하고 납품하던 중소기업까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은행들도 싹 다 자빠졌죠 그때. 네. 그래서 은행도 다 구조조정했죠. 네. 그다음에 각 회사들 이제 구조조정하고 뭐 M&A 하면서 명퇴 해직자 엄청 많았죠. 그런 식으로 나는 게 위기입니다. 지금 이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 전직이 IMF 아태 위원장인가 그렇잖아요. 아태 국장, 예. 아태 국장이 아시아 태평양 국장. 그러니까 IMF 내부 인사했다고 이 사람이 딴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IMF 관련해서 얘기할 때 아는 게 시중에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단순히 어떤 경제 인사로만 볼 게 아니라 IMF 네네. 실무자였기 때문에 네.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봐도 이 양반이 뭐 IMF 때 그때 우리 IMF 맞을 때랑 다르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일정 부분 그런 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좀 한번 찬찬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버럭 화만 낼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일단 환율이라는 게 이제 1,500원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게 이게 위험해 보인다는 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압박이 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느끼는 위기감, 네. 위기감이 있고 동물적인 본능적인 과거에 네. 겪어본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 경제 상황에서 네. 실제 벌어졌던 네. 경제 위기란 무엇인가라고 네.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정의가 다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엄밀한 정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총재는 그걸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 말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 건데 그걸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엄밀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창용 총재는 항상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네. 일관되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또 그거를 아예 기사 제목으로 박아다가 선정적이잖아. 난 너무한 것 같아. 언론사들. 근데 아무튼 이제 너무 억울해 끌리지 마시고. 네네. 이재명 꼴 보기 싫은 거 꼴 보기 싫은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꼴 보기 싫어서 IMF 맞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총재 욕하셔도 뭐 결론은 뭐냐? 이 총재 욕하셔도 됩니다. 욕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상황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욱할 때 한 스텝 늦추고 한번 들여다 보자. 저는 네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게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 언론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단 컨센서스가 딱 공감대는 확실하게 서 있는 것 같아. 지금 환율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은 유동성 증가 때문이고 그 유동성 증가는 한국은행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한국은행이 아니라 정부 정책. 네네. 우리 앞서 인터뷰도 얘기했지만은 주자체들 지금 막 돈 펑펑 써대고 선거 앞두고 돈 더 뿌려대고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지 사실. 맞습니다. 이창용 괜히 머리채 잡고 그럴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거 진짜 별거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기자들한테도 말하고 싶어. 왜 자꾸 한국은행 자꾸 머리채를 자꾸 흔드는 거야. 이재명 머리채 잡으면 지들이 머리채 뽑힐 것 같으니까 겁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만만해서 팬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이 방만한 분위기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자체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네. 다음 주에는. 아마 계속 뭐가 나오긴 할 거거든요. 네. 지방선거 앞두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